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론을 좀 공부를 할 텐데, 인플레이션 이론이 예전에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작년, 올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작년, 재작년, 교과서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수 총공급 모형도 좀 일부 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실업 관련해서 문제들 좀 볼 텐데, 원래는 이제 이게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필립스 커브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업 이론은 어디에 또 있냐면, 노동시장 가면 또 있어요. 365페이지 교과서, 365페이지. 거기에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율은 뭐예요? 금기 물가와 전기 물가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거죠. 인플레이션율. 거기 10.5에 인플레이션율 거기다 쭉 넣어놓고 정의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원칙은 이렇지만 시험에서는 금기 물가와 전기 물가의 차이, 이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보통 또 줍니다. 어떻게 써? 거기서 옆에 써놔요. 파이 t는 분자만 있어. 분모가 없어. pt 플러스 1 마이너스 pt.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정의 몇 가지 좀 확인해 보면, 기초 개념을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죠.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 써세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뭔가요? 반대죠.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 이게 디플레이션.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뭔가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게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야.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경기 침체하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하의 인플레이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자, 마지막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은 뭔가요? 디스인플레이션.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요거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고요. 얘는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이고, 얘는 뭐예요? 물가 상승률의 둔화 현상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기는 상승해요. 그렇지만 상승률이 점점점 작아져. 물가 상승률의 둔화 현상. 자, 그러면 물가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화 정책인데요. 물가 안정화라는 것은 물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인가요?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정책인가요?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팔러시가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다.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 써놓고 물가 정책 혹은 물가 안정화 정책 또는 물가 저감 정책, 이거를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팔러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디플레이션 팔러시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가져가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다. 이렇게. 피셔 방정식은 지난번에 잠깐 확인했고 좀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367페이지 가보면, 인플레이션 원인은 10-13의 수요 견인의 동그라미, 수요 견인. 총 수요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수요 견인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공급 측 요인이 있어요. 공급 측 요인에 오른쪽 보면 비용 인상설 있죠. 비용 인상. 그래서 공급 측에 의해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요 측에 의해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68페이지 가보면 그 위에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화폐적 요인, 또 하나는 실물적 요인. 총 수요의 실물적인 요인은 투자나 정부 지출 같은 IS를 이동시키는 충격. 이게 실물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화폐 요인은 LM을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총 수요를 늘리는데 IS 곡선에서 총 수요 증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LM 곡선에서 총 수요 증가 요인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화폐 부분, 화폐적 요인에다 거기다 밑줄긋고요. 화폐적 요인에 땡땡하고, 주로 고전학파 계열, 고전학파, 그리고 통화주의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화폐 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MV equal PY, 화폐 수량설 써놓고, MV equal PY. 이 화폐 수량설은 물가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화폐 부분에서 찾는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자, 실물적 요인은 케인즈 학파가 실물적 요인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찾습니다. 투자나 정부 지출, 이런 총 수요 증가가 뭐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 왼쪽 그래프에 수직의 LM에 LM0의 동그라미, LM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물적 요인에 LM, 수평의 LM에도 동그라미. 거의 수평에 가깝죠? 완만한.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고, 그 방금 설명드린 것이 밑에 설명의 두 번째 단락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총수요 증가에는 주로 무엇에 의한 것일까? 이렇게 되면서 그 밑줄 보세요. 인플레이션 유발 원인, 통화량 증가와 같은 화폐적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와 투자와 정부 지출 같은 실물적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라고 있고, 그 단락에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통화량 증가에 찾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 369페이지 가보면, 그래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에 뒤이어서 나오는 밀턴 프리드만 세 번째 줄에, 프리드만,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밀턴 프리드만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고, 통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통화주의자 써나, 모니터리스트, 이 통화주의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밀턴 프리드만인데, 고전학파의 연장선상에서 화폐 부문에서 인플레이션 원인을 찾고 있다. 그 통화주의자의 화폐 수량설을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신화폐 수량설이란 것은 MV equal PY. 요게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이고,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 이 화폐 수요, 이거를 MD equal V분의 1 PY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 명목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수요한다. 그래서 요 V분의 1을 K라고 쓸 수 있어서 KPY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이다 이것입니다. 이 K가 뭐예요? 마샬리안 K에서 마샬의 K다. 그래서 명목소득의 명목소득 PY. Y는 실제 소득이고 P 곱해서 명목소득. 이 명목소득에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수요한다. 이것이 고전적 화폐 수량설인데, 화폐 수요 함수에 왜 이자가 없냐? 왜 이자율 없어? 이렇게 고전학 케인즈가 계속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바꿨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꿨어? 이 화폐 수요 함수를 K 값이 그냥 고정된 상수 값이 아니라 K 값에 뭐에 영향을 받는 이자율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누가 바꿨다? 밀턴 프리드만이. 밀턴 프리드만이 신화폐 수량설이라고 해서요.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 바꿨다 이것입니다. 요 R은요. 채권 이자율.
그래서 내가 화폐를 보유할지 말지, 화폐를 많이 보유할지 적게 보유할지는 채권 이자율이 영향을 준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화폐를 더 많이 갖겠어요? 채권 갖겠어요? 채권 갖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 화폐 보유 비율은 줍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율요. 인플레이션율은 뭐라고?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라 했어. 인플레이션율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화폐 가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화폐 보유 비율은 줄어든다 이거죠.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것이에요. 또 여기 밀턴 프리드만은 소비 이론에서는 이 소득이요. 소득이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이 있다? 실제 소득을 보면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이 있다. 그런데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소득이다라고 하면서 항상 소득을 굉장히 강조하는 항상 소득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득이 뭐냐면 항상 소득이야. 퍼머넌트 인컴이요. 항상 소득. 그래서 항상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력합니다. 소득 증가는 소비를 당연히 늘리겠죠. 자, 이렇게 이런 변수 값들을 포함해서 마샬 K를 내생 변수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화폐 수량설에다가 그냥 신자만 하나 붙인 거다.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가 계속 주장하는 요 이자율에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는 했지만 요게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별로 영향이 크지 않다 이것이에요. 별로. 그래서 사실상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과 똑같습니다. 신화폐 수량설은 이런 이자율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형에 포함시키기만 했지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여전히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의 물가 상승은 어디에서 온다? 화폐 부분에서 온다. 차이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공급 측 요인의 그 비용 인상설 50년대 말부터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옆에서 나 비용 인상설 옆에다가 1970년대에 1차 오일 시작이 있습니다. 몇 년? 1973년도에. 1978년도에 2차 유가 폭등이 있어. 2차 오일 시작이. 그래서 70년대 내내 어디에서요? 공급 측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 공급 측의 부정적인 충격이 결과적으로 물가도 상승시키면서 경기도 둔화 침체로 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해요. 그래서 70년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뒤에 가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이고요. 자, 비용 인상설.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 원인을 공급 측면의 생산비 상승에서 찾는다. 그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산출물을 결정하는 그 총공급 곡선이 어디로 가요? 좌측 가죠. 산출량이 감소하니까 좌측 가. 그래서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세요. 농업이 주요 산업인 나라에서 가뭄, 이런 기후 조건의 변화는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가뭄이 들면. 또한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샥, 원유나 밑줄,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도 총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세 번째, 노조가 아주 강성 노조여서 임금 수준을 높게 달라고 하면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 간다. 세 가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실제로 그 세 가지 사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급 곡선이 한 번 좌측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좌측 이동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물가가 한 번 올라가는 그냥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한 번 떨어지는 건 물가 하락이야 그냥.
그런데 지속적 상승, 지속적 하락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격이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PY 평면에 물가가 한 번 올라가면 그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모형에 따라서. 자, 넘어가시고요. 거기 10-15 별표를 하고요. 처음에 2점 찾아봐. 2점. 이게 최초의 균형이야. 최초 균형 2점. 왼쪽이에요. 왼쪽. 최초 균형. 여기서 공급곡선이 AS0에서 AS1으로 화살표하고요. 이게 공급곡선이 좌측 가는 게 뭐라고요? 총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다.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가뭄, 노조의 강성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것들이 다 A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뭐가 돼요? B점이 되죠. 물가가 상승해요. P0에서 P1으로. AS가 또 한 번 더 가. 물가 더 상승해. 또 한 번 더 가. 물가 더 상승.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P0에서 P3까지 되어 있는 거기다 인플레이션 쓰고 인플레이션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AS의 좌측에 있죠. 그래서 AS0에서 1, 2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총 공급에 불리한 충격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거기 Y0에서 Y0 프라임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면 사실은 이제 거기 B점에서 점선을 내리고 또 새로운 균형점에 점선을 내리고 다 이렇게 해서 산출량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인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그래서 수직 축에는 인플레이션 써놨고 수평 축에는 뭘 써놔야 돼? 수직 축에는 인플레이션, 수평 축에는 뭘 써놔? 스태그네이션.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 총 공급에 불리한 충격이 발생해서 PY 평면에 총 수요 곡선은 물론 우하향하고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이 총 공급 곡선이 자꾸 좌측으로 가서요. 요렇게 좌측 가서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P0에서요. 경기도 둔화, 침체되는 현상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을 이런 점이 지금 이퀄리브리엄, 이런 점이 지금 새로운 일시적인 균형점이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물가도 상승하면서 경기도 둔화 침체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AS 0 이렇게 여기서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첫 번째, 경제가 지금 물가가 우려할 만하게 물가가 높다?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이 총수요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총수요를 줄여서 이렇게 AD가 AD1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고요. 경기는 훨씬 더 둔화 침체가 된다. 이렇게. 이런 점, 예컨대 B점. 물가는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경기는 침체되고요. 첫 번째, 총수요 관리를,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은 AD0에서 AD1으로 총수요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물가는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뭐가 줄어버려? 산출량이 훨씬 줄어버려서요. 여기는 물가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경기는 둔화, 침체 폭이 더 커져버린다 이것입니다. 이 침체는 정부가 원하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정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 이펙트,
정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어떠냐 그러면 총 수요를 늘리는 정책.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무 경기 침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총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나 총 수요를 늘리는 이런 정책으로 요점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경기는 회복시킬 수 있지만 물가는 더 상승해 버린다. AD2로 이렇게 총수요 증가, 이게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확장적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면 AD0가 AD2로 이제 이렇게 가면서 물가가 더욱더 상승해 버리고 경기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경기는 회복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더 물가가 상승해 버린다 이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정책 목표가 몇 개예요? 이 시사점이 정책 목표가 물가도 잡고요. 경기도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경기도 목표로 하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실업 안정화입니다. 실업 고용 안정. 실업 고용 안정. 이거는 물가 안정. 그래서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수단이 하나뿐이다 이것입니다. 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수단이 한 개뿐이야. 목표는 물가 목표 그리고 고용 목표 두 가지 목표인데 따라서 시사점 보면 N개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면 수단도 N개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수단이 필요한데 수단이 필요한데 지금 목표는 두 개인데 수단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N-1의 문제에 직면한다. N-1의 문제. 이걸 N-1의 문제 이렇게. 그래서 정책 목표보다 수단의 수가 작은 현상, 이거를 N-1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가 틴버겐이라는 사람입니다. 틴버겐. 그래서 틴버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목표의 수와 수단의 수가 달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틴버겐스 룰, 틴버겐의 법칙이다 이것입니다. 이 틴버겐의 법칙은 N개의 정책 목표가 있으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수단도 N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틴버겐의 원칙이고 이 틴버겐의 원칙상 여기는 목표에 못 미치는 수단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책 딜레마, 팔러시 딜레마. 내가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회복시킬지, 긴축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가지고 물가를 안정화시킬지, 요 두 개 어떤 정책을 써야 할지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상황에서는 미세 조정, 보통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 하는 요 미세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 않아. 어느 하나는 포기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는 경제 상황을 그냥 대충 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답안에.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물가가 우려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고용이 심각한 상황인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경제처럼 지금
1%의 저물가가 수년간 계속이 된다면 한국 경제처럼 물가는 크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고 경기가 실업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총수요 관리 정책을 확장적으로 써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정책과 이런 정책을 이제 각각 거기 교과서에 보면 하나는 억제 정책, 하나는 수용 정책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그래프에 보면 A점 찾아봐. A점. 거기다 수용 정책 써놔. 수용 정책. 수용 정책은 뭘 수용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째 목이 아프지? 적은가? 두 번째 그 C점요. C점은 억제 정책.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억제 정책. 그래서 정책 당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B의 제목이 뭔가요? 정책 당국의 딜레마 이렇게. 왼쪽에 370페이지 왼쪽에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에 별표를 하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도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 당국의 딜레마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될 정부 정책에 관한 얘기일 거예요. 거기 없는데 방금 팀버겐의 원칙하고 N-1 문제 얘기했습니다. 그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있는데요. 동태적 총공급 별로 중요하지 않고 총수요 쪽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이미 우리가 봤어요. 372페이지 좀 보시면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을 좀 구분해 보자. 왜 지난번에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가가 변할 때 물가 고정돼 있으면 명목이자 실질이 항상 같다고. 그래서 ISLM에서는 물가 고정 모형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와 실질 이자를 구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네요. 혹은 디플레이션 보니까 물가가 하락하네. 뭐 이런 식이니까 여기서는 명목치와 실질치를 구분해야 된다. 거기 10.11 보세요. 10.11 투자 부분의 변수값에다가 동그라미를 명목이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뺐는데요. 왜 그랬어? 원래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함수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피셔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대문자 R 이퀄 소문자 R 플러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이게 피셔 관계식이죠? 그 피셔 관계식에서 소문자 R로 정리해 봤더니 대문자 R에서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뺀 거잖아. 그래서 그 대신 그게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화폐 부문의 이자는 명목이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실질이자 평면도 있었고 명목이자 평면도 있었는데 어떤 평면에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명목이자 평면에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실질이자를 다 없애버렸어. 명목이자 평면에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실질이자 평면에 놓을 수도 있겠죠. 둘 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373페이지 보면 수직축에 명목이자율을 쓰세요. 명목이자율. 우하향하고 우상향한다는 것이 똑같아요. ISLM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 제로점의 수평의 점선을 쭉 그려놨는데 거기가 대문자가 R0 명목이자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에다가 실질이자를 더한 값이 명목이자니까 실질이자는 저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요 정운찬 선생님 책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처음에 출발점이 그 이제로점이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지금 다른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래프 분석이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한다거나 그래프 분석이 좀 복잡해. 그래서 다른 책들에는 그냥 최초의 상태는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같다고 출발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위에다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그려서 ISLM 그대로 하고 수익축에다가 대문자 R 명목이자고요.
최초의 균형점 이제로 ISLM이고 최초의 균형점 이제로 그리고 이제로점에서 명목 이자와 실질 이자가 같도록 대문자 R제로 소문자 R제로 써놔. 앞으로는 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썼다고? 이게 지금 대문자 R인데요. 이게 ISLM이고 최초 균형점에서는 명목 이자와 실질 이자 같다 그냥.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 이게 그래프가 좀 단순하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373페이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그 파란색으로 명목 이자율 상승으로 화폐 수요 감소하고 LM 곡선 우측 이동하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거를 뒤에 넘어가 보면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10-17 보세요. 최초 균형점에서 그 대문자 R제로하고 소문자 R제로 같다고 났죠. 이게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처음에는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했을 때 실질이자 평면과 명목이자 평면에서 IS와 LM 곡선이 어떤 곡선이 움직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잠깐만 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동성 효과, 몬델-토빈 효과, 피셔 효과 이런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해요.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어요. 자, ISLM 모형인데요. 요 기대가 첨가된, 기대가 부가된 ISLM이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부가된 ISLM이다. 그래서 IS 곡선은, LM 곡선은 각각 Y equal C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이자율 감소함수인데 이 투자의 이자율, 정부 지출은 외생, LM은 P분의 M equal LYR. 그런데 여기가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처음에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이자와 명목이자로 구분된다. 투자는 실질 변수고 그 다음에 요 화폐 수요는 명목이자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분이 된다. 어떻게 연결되냐 둘이 피셔 관계식으로 연결돼요. 피셔 방정식으로 연결되는데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물가상승률 혹은 예상 물가상승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명목이자율 평면, 요 명목이자와 산출량 평면에서 인플레 기대 효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요 명목이자하고 산출량 평면에 IS는 물론 우상향하고 LM은 우상향한다. IS, LM이 맞아떨어지면 상품화폐 동시균형이고 최초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최초는 명목치와 실질치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플러스 물가상승률, 예상 물가상승률 이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겠죠? 자, 명목이자를 평면에 둬. 명목이자를 평면에. 그러면 모든 주어진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얘가 올라가면 실질이자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따라서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합니다. IS 곡선 어떻게 돼? 우측가. IS 곡선이 우측간다. 이 실질 이자율 영향을 받는 변수는 IS 곡선. 그래서 IS 곡선이 우측간다. 이렇게. 이제 명목 이자율 평면에서는 IS 곡선이 움직이고요. 인플레 기대에 따라서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을 예컨대 이런 점을 B점 하면 이런 점을 A점이고 B점 하면 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서요. 얘는 당연히 명목이자 평면이니까 명목이자가 R1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IS 제로가 1으로 간 이유가 뭐죠? 얘 때문이지. 얘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델타 파이 익스펙테이션 기대 물가 변동 폭이고요. 요게 실질 이자율이다. 요 R1으로. 그래서 결론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명목 이자율은 올라가고 실질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주어진 명목 이자율 수준에서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실질 이자율 평면에 또 한번 평면을 하나 그려보면 요 실질 이자율 평면에 ROI 평면에 IS는 물론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해. R0 대문자 R0 산출량 Y0 최초의 균형점 A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변했을 때? 인플레이션 기대가 변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명목이자, 실질이자, 인플레 기대 요 이퀄 피셔 방정식에서 영향을 받는 건 뭔가요? 얘죠. 그런데 모든 주어진 실질이자 수준에서 모든 주어진 실질이자 수준에서 명목이자는 올라가고요. 이 명목이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화폐 부문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화폐 시장의 P분의 M equal L, Y, R인데 화폐 시장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화폐 수요가 떨어집니다.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의 불균형이 되며 이 초과 공급이 불균형이 되죠. 그래서 이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요? 소득이 움직여야겠죠. 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소득이 요게 증가해야 수요가 늘면서 초과 공급이 해소가 되겠죠. 요거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어떤 곡선이 LM 곡선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 공급을 해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LM 곡선이 움직입니다. LM0가 LM1으로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 되고 B점에서는 여기가 뭐예요? 실질 이자율이잖아. 요 균형이잖아. ISLM이 맞아떨어지는 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R1으로 가고. 요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죠? 인플레 기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의 변동폭이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이일 거니까 요렇게 명목이자는 R.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대로 명목이자는 상승하고 실질이자는 떨어졌다는 게 똑같다 이거죠. IS 곡선을 이동을 시키든지 LM을 이동을 시키든지 그 결과가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 똑같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상치 못한 화폐 금융정책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380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도출해 가지고 ISLM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10-21의 그래프를 보면 두 개가 그려지는데요. 가운데 중간에 점선으로 쭉 둘을 나눠. 그래서 오른쪽 건 버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만 갖고 쓸 거예요. 왼쪽에만. 근데 그 ISLM이 지금 우리가 본 이 ISLM이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직축에 대문자 R이네요. 그래서 명목이자율 써놔. 명목이자율. 그리고 분석하기 전에 이제 380페이지 보면 이제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확장적 화폐 금융정책 효과를 분석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모형 그 위에다가 기대가 첨가된 ISLM 모형 이렇게 써놔. 기대가 부과된 ISLM. 어디인지 몰라요? 380페이지.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모형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첨가된 ISLM 모형 이렇게 써놓고 그 모형을 이용해서 확장적 화폐 금융정책 효과를 분석할 겁니다. 프리드만은 밑줄 그으세요. 프리드만 68년 미국 경제학회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통화성장률의 증가는 밑줄 그냥 통화량이 증가한 거하고 통화성장률의 증가 효과를 구분 안 해도 됩니다. 통화량의 증가라는 것은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10조가 통화량이 풀렸는데 이번 달에 11조다 이러면 통화량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지난 달은 통화 성장률이 3%였는데 이번 달은 통화 성장률이 4%다. 이러면 통화 성장률이 증가한 것입니다. 퍼센티지가 그런데 또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똑같기 때문에 보통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해해도 문제 없습니다. 일단 통화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명목이자율의 하락 밑줄. 명목이자를 하락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명목이자율 상승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처음 밝히고 있다. 이 프리드만은 실증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냥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증 자료예요. 이를 각각 화폐 금융정책의 유동성 효과 밑줄. 그 다음에 그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하고 피셔 효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셔 효과의 동그라미, 유동성 효과, 피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먼델 토빈 효과도 거기에 끼워서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부과된 ISLM 모형을 가지고 지금 여기 첫 번째요. 여기 지금 뭐냐면 RY 평면에 인플레 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번은 요 스몰 RY 실질 이자율과 소득 평면에. 그리고 지금은 분석은 이걸로 할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명목이자 평면에서 분석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예상하지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건데 이 확장 통화 정책 효과를 기대가 첨가된 ISLM 모형으로 분석을 할 것이고 그 모형도 명목이자 평면에 둘 수도 있고 실질이자 평면에 둘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통화 성장률의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명목이자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명목이자를 상승시킨다 이런 주장이니까 명목이자 평면에 둬야 되겠죠.
IS는 LM은 IS와 LM이 맞아 떨어지면 상품화폐 동시균형이 달성되고 최초의 균형점 A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최초의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같은 상태를 최초의 균형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산출량은 Y0.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요.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 그런데 이 통화 정책이 민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장 통화 정책을 썼다. 그 말은 인플레 기대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인플레 기대가 변하지 않아. 파 익스펙테이션이 안 변해요. 제로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파 익스펙테이션이 제로입니다.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 LM 곡선이 우측 가는 것은 뭐 당연하죠. LM0가 LM1으로 갔어요. 이렇게 확장 통화 정책을 썼더니. 그래서 LM0가 LM1으로 우측 간다. LM의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새로운 균형점을 B점 하겠습니다. 이 B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균형에서 이자율 떨어지고 산출량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가 명목이자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목이자가 되겠죠? R1. 그러면 실질이자는 어디예요? 실질이자는 어디야? 이렇게 조정한다면 여긴가? 아니죠. 왜 아니야? 얘가 인플레 기대가 제로기 때문에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이 결론적으로 명목이자는 R 뭐에서요? 제로에서 R1으로, 실질이자도 스몰 R0에서 스몰 R1으로 이렇게 명목이자와 실질이자를 동시에 지금 떨어뜨리고 있죠? 명목이자 하락, 실질이자 하락. 둘 다 떨어뜨리고 있어. 그리고 산출량은 Y1으로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이 명목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실질 이자율도 떨어뜨리고 산출량도 증가시키는 이 효과를 유동성 효과라고 부른다. 단기에 산출량이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요 명목 변수의 명목 이자뿐만 아니라 실질 변수의 실질 이자하고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이 현상을 유동성 효과라고 부른다. 유동성, 리퀴더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봐왔어요. 리퀴더티, 유동성 이펙트, 유동성 효과다. 두 번째, 이제 단기에는 이런데요. 민간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단기에 장기예요? 단기죠, 단기에. 이 단기에는 이런데 장기에는요. 장기에는 확장 통화정책 효과를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팽창되면 인플레 기대가 발생해요. 이렇게.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자, 요게 중요한 게 이제 피셔 관계식에서 보면 명목이자하고 실질이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이렇게 요 관계식에서 뭐가 올라가냐면 이렇게 명목이자의 일부가 반영이 되고요. 실질이자를 떨어뜨려서 요게 10% 올라가면 얘는 5%밖에 안 가고
5%는 실질 이자를 떨어뜨린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자율과 반대바로 움직여. 투자가 증가한다. 총 수요가 증가하죠. 투자 증가하니까 총 수요가 증가해. 이 총 수요 증가는 IS 곡선을 이동시킬까요? IS 곡선 상해 이동일까요? IS 곡선 명목 이자 때문에 움직이면 곡선 상해 이동이겠지만 명목 이자 때문에 움직였어? 아니면 인플레 기대 때문에 움직였어? 인플레 기대 때문에. 그래서 곡선 자체로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로 움직여. 자, 이 먼델-토빈 효과는 결과적으로 총 수요의 증가가 산출량을 증가시키겠죠. 이자율은 어떻게 하고, 이자율은 실질 이자를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증가시켜서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인플레 기대나 디플레 기대가 실질 이자를 변화시켜서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뭐라고? 먼델-토빈 효과다. 먼델-토빈 효과다. 마지막으로 피셔 효과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세 번째, 피셔 효과, 인플레 기대 효과. 얘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발생했을 때 장기 효과입니다. 장기. 아, 여기도 장기라더니 여기도 장기네. 장기는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금 장기로 본 거예요.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는 상황. 이게 장기야. 그러면 피셔는 명목 이자하고 실질 이자 플러스 인플레 기대 물가 상승률, 기대 물가 상승률 이런 게 있는데 피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변화는 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전부 다 여기로 간다. 장기의 기대 물가 상승은 전부 다 명목 이자율에 반영되지 실질 이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산출량 변해요, 안 변해요? 총 수요가 변해야지 산출량이 변하는데 산출량 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명목 변수에 전부 반영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전부 다 명목 이자에 반영된대.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명목 이자를 상승하면 이제 LM 곡선을 이동시킬 건데 잘 들으세요. LM 곡선을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이동시켜? 명목 이자를 상승하면 이자율 상승은 화폐 수요를 감소시키겠죠. 그렇죠? 화폐 시장의 추가 공급의 추가 수요예요. 시장의 처음에 균형 상태에서 화폐 수요가 떨어져 버렸어. 초과 뭐요? 추가 공급. 응? 추가 공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요 명목 이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에는 요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 자체가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P분의 M 실질 통화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단기에 조정되는 변수하고 장기에 조정되는 변수가 다릅니다. 피셔 효과는 장기에 이 물가 변화를 통해서 화폐 시장이 조정이 돼요. 물가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물가가 뭐 때문에 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때문에 실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은 실질 통화량을 떨어뜨려서 LM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데 언제까지? 여기에 최초에 여기까지 여기가 LM2 그리고 이자는 여기가 명목이자 실질이자예요. 어느 축? 명목. 그래서 R 이제 0, 1,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이자는 어디 갔을까? 실질이자는 어디 갔어요? 최초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인플레이션 기대 변동 폭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은 통화량을 평창시켰을 때 단기적으로는 명목이자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명목이자가 상승한다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실증 분석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그 실증 자료를 이론적으로 봤더니 유동성 효과, 먼델-토빈 효과, 피셔 효과가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유동성 효과하고 뭐만 나와 있는 것은, 피셔 효과만 나와 있는 것은 이 유동성 효과, 요거는 학파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기 때문에 학파와는 상관없지만, 요 먼델-토빈 효과는 케인지 아니고요. 먼델-토빈 효과 케인즈 학파고, 그 다음에 피셔는 고전 학파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견해와 고전 학파의 견해가 다르죠. 인플레 기대가 결과적으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케인즈 학파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 명목 변수로만 간다라는 주장이 고전 학파의 피셔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 것은. 근데 피셔 방정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뭐가 나왔었냐면 그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커브가 나왔어요. 필립스 커브가 나왔고, 지금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그 밑에 381페이지 그 밑에 유동성 효과, 거기 몇 줄 보세요? 단기적으로 통화성장률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 몇 줄? 국민소득 증가, 그리고 명목이자만 실질이자까지, 명목이자와 실질이자까지 둘 다 하락시키는 거. 요걸 잘못 써버리는 사람이 많아. 요거 같이 갑니다요. 왜? 예상치 못해서 인플레 기대가 제로이기 때문에 처음에 단기에는. 그걸 화폐금융정책 유동성 효과라고 부르고, 장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높아진 통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통화 팽창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해. 장기 동그라미, 장기. 단기는 어디냐 그러면, 단기는 첫 번째 줄에 있어요. 먼저 단기적으로, 거기 단기. 먼저 단기적으로, 단기 효과. 장기에는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민간 경제 주체들이 통화 성장률의 상승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통화 성장률 상승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을 실제 인플레이션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먼델-토빈 효과에 의해서 몇 줄? 먼델-토빈 효과에 의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했죠? 투자를 증가시키고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그래서 처음에 요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뭐고요? 유동성 효과. B점에서 C점으로 간 건 뭐예요? 먼델-토빈 효과.
그리고 C점에서 요 D점으로 가는 것이 피셔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밑줄 그으세요. 요약하면 밑에 세 번째 줄 통화 성장률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생산량과 실질 이자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준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상승만큼 명목 이자율만 높아진다. 이게 피셔의 주장이다. 10분 쉬겠습니다.